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고 험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은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곤 하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려오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우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산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위쪽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에서는 밤이 깊도록 호롱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 외딴 초가집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며느리, 심씨와 병들어 자리에 누운 시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 실족하여 세상을 떠난 뒤로 심씨는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으나 가장을 잃은 슬픔과 가난의 무게는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했고 집안 곳곳에는 쓸쓸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결코 내색하지 않고 밭을 갈고 햇바느질을 하며 시아버지가 드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마을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뚫을듯이 세차게 불어대던 어느 날 밤, 심씨의 시아버지는 기침이 심해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아랫목은 군부를 지펴 따뜻했으나 노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사시나무 떨듯이 차갑게 식어가기를 반복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시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가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심씨가 시집 올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급격히 쇠약해지시더니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의원도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기에 심씨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시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야속한 하늘은 대답 대신 거센 눈보라만 휘몰아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쌀독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지어 시아버지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비밀스러운 물건이 하나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생전에 깊은 산속 절벽 틈에서 발견하여 목숨을 걸고 캐온 천년 묵은 산삼한 뿌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산삼을 캐온 날 밤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집안에 큰 병고가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면 그때 이 삼을 쓰라고 신신당부하며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그 위치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심씨는 남편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산삼을 명주천에 싸고 또 싸서 낡은 장롱 깊은 곳,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그 산삼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 속의 영약으로 만약 장터에 내다 팔면 집 몇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끼니를 걱정할 때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도 심씨는 꾹 참고 그 산삼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남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었으며 언젠가 시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사용할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 씨는 배가 고파 물로 배를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귀한 약초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금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방 안으로 한기가 스며들어 심 씨는 몸을 움츠리며 시아버지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렸습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다 된 촛불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듯 위태로웠고 가래 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심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이제야말로 그 산삼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약효가 너무 강해 노쇠한 시아버지가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망설임과 간절함 사이에서 갈등하던 심 씨는 파리하게 말라버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안 한쪽에 놓인 낡은 반다지 장롱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심 씨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가구보다도 소중하고 엄숙한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산삼은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롱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심 씨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장롱 속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도둑이 들까봐 잠시도 집을 비우지 못했고 밭일 나갈 때도 수시로 집 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예부터 산삼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산삼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말도 있었고 부정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이 과연 그 귀한 영약을 쓸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부정한 기운이 묻지 않도록 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산삼의 약효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부엌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심 씨의 효심은 알게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낸 효부라 칭송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마당에 쌓인 눈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고 사위는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이 깊어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때리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들려와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심 씨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방안을 좀 더 밝게 비추었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며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헛소리를 하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기도 하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여 심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맑고 또렷해 보였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회광반조라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던 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저 여기 있어요. 며느리 여기 있습니다. 심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은 마치 살고 싶다는 무언의 외침 같아서 심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심 씨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낡은 장롱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롱문이 열리자 축간한 묵은내와 함께 은은한 약초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져 왔고 그것은 곧 생명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 보자기 위에 이끼로 덮인 산삼이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는데 뿌리가 마치 사람의 형상을 닮아 경이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견디며 옹골차게 연그러진 산삼은 가느다란 뿌리 하나하나까지 생명력이 넘쳐 흘렀고 은은한 황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감히 손으로 만지기도 황송하여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보자기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냉기가 훅 끼쳐왔지만 심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을 깨끗이 씻어 준비하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부엌 안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치러지는 듯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심씨가 산삼을 다릴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아버지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그녀는 약탕관과 안방을 오가며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물을 갯는 손이 추위로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맑고 깨끗한 물만을 골라 약탕관에 채웠습니다. 산삼은 쇠가 닿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기에 대나무 칼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머리 부분인 뇌두를 잘라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았고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이 아궁이 위에 올려지고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부엌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지며 쌉싸름한 산삼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지독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그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의 냄새와도 같았고 심씨는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불을 조절하며 약이 넘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고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마치 시아버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려와 심씨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쪽 주막에서는 늦은 밤까지 술판을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눈보라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심씨네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심씨가 효부라는 칭찬과 함께 혹시 그 집에 숨겨둔 보물이 있지 않겠느냐는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씨가 지금 이 순간 천년 묵은 산삼을 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심신의 부엌만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생명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이 끓어오르는 동안 심씨는 지난 세월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과 먼저 떠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춥고 무서운 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나약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오직 시아버지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고 그것이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아궁이 불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약탕관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간절한 주문을 외우듯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약탕관에서 나오는 김이 부엌 천장을 가득 채우고 진한 약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가 마당까지 퍼질 무렵이었습니다. 심씨는 약이 충분히 우러났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약탕관을 들어 내려놓고는 고운 삼배 보자기에 약물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짜낸 약물은 진한 갈색빛을 띠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발의 약물에 시아버지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그릇을 든 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심씨가 약 사발을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밖에서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굳게 닫힌 살인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깊은 밤
폭설이 쏟아지는 산골 마을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심 씨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이었고 이내 눈을 밟으며 마당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심 씨는 약 사발을 가슴에 품고 부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삿갓을 쓴 낯선 그림자가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비틀거리는 듯하면서도 거침없이 안채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심 씨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주인을 부르며 들어왔을 텐데 아무런 말도 없이 숨죽여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 씨는 재빨리 부엌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지만 약 사발을 들고 있어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무엇보다 방 안에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요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인물은 대답 대신 부엌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험상는 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 씨가 약을 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온 사람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심 씨는 그제야 그동안 마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이 생각나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산골짜기 외딴 집에, 그것도 여인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불청객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노리고 온 것일까요? 심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약 사발을 붓두막 위에 안전하게 올려놓고 부직갱이를 손에 쥐며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여서 심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이 밤중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습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시동생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의 등장은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이 밤의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며 심 씨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했습니다. 칠성은 마치 제 집 안방에라도 들어온 듯 신발에 묻은 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부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한때 읍내에 나가 큰 장사를 하겠다며 호기롭게 집을 나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찌든 술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갑작스러운 시동생의 방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혹시라도 그가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란을 피워 병세를 악화시킬까봐 노심초사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칠성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어 그가 결코 좋은 의도로 이 폭설을 뚫고 찾아온 것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사실 칠성은 읍내 저작거리에서 소문난 남봉꾼으로 전락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주막에서 우연히 떠돌이 약초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심신의 집에 죽은 형님이 남겨둔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빚에 쪼들려 목숨마저 위협받던 칠성에게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은 희망이었고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그 길로 산을 넘어 고향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길을 넘어오면서 그는 오로지 그 산삼을 팔아 한미천 잡을 생각에 추위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 사발을 뒤로 감추며 칠성에게 짐짓 태연한 척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 깊은 밤에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아버님께서 많이 위중하셔서 지금 막 잠이 드셨으니
큰 소리는 내지 말아주세요. 심 씨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부뚜막 솥뚜껑을 시끄럽게 열어보더니 먹을 것이 없자 신경질적으로 닫아버렸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에 온 시동생한테 밥 한 술 안 주시고 무슨 양만 그리 다리십니까? 그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어디 저도 한 모금 맛 좀 봅시다. 라며 그는 노골적으로 약 사발을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심 씨는 황급히 몸을 돌려 칠성의 손을 피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막아섰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아버님 목숨을 살릴 약입니다. 도련님이 탐낼 물건이 아니에요. 시장하시면 방에 들어가 계세요. 내 누룽지라도 끓여드릴 테니 제발 이 약은 건드리지 마세요. 심 씨의 필사적인 태도에 칠성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심 씨가 저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소문이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탐욕을 억누르며 짐짓순한 양처럼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도 참, 제가 뭐 뺏어 먹기라도 한답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 혼자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걱정이 되어서 한 소리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칠성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심 씨는 더욱 소름이 끼쳤지만 당장 그를 쫓아낼 힘이 없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묵묵히 약탕관을 정리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칠성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핑계로 아궁이 불 곁을 떠나지 않은 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 사는 이 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무렵부터 내리는 눈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혹시라도 마을에 피해가 없을지 걱정되어 순찰을 돌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신의 집 쪽으로 향하는 낯선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눈이 워낙 많이 내려 금방 덮였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은 누군가 급하게 그리고 무겁게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촌장은 불현듯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칠성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헤치며 심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심씨의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칠성의 됨됨이 또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심신의 집 가까이 다가갈수록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칠성의 목소리는 이 촌장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고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씨는 칠성이 부엌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약탕관 주위를 맴도는 것이 불안하여 안방으로 약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저 지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쌈지를 꺼내 담배를 말아 피우며 연신 심씨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 매캐한 담배 연기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워 심씨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형수님, 그 약에 뭘 넣으셨길래 향이 이리도 좋습니까? 내 듣자 하니 형님이 귀한 걸 남기셨다던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칠성이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내며 묻자 심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한 거라니요. 그냥 산도라지와 캣을 캐다 달인 겁니다. 헛소문 믿지 마세요. 하지만 칠성은 심씨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오히려 그녀의 당황한 기색을 즐기는 듯 희죽거렸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겪었던 수모와 공포를 떠올리며 오늘 밤 반드시 저 약을
아니 그 속에 든 산삼을 손에 넣어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픈 아버지나 홀로 고생하는 형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눈앞에 황금 같은 기회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심 씨에게 다가가며 형수님, 제가 불을 좀 봐드릴 테니 들어가서 아버님 좀 살피세요. 이러다 약 식겠습니다. 라며 억지로 심 씨의 등을 떠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이복에 심 씨 있는가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심 씨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촌장이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촌장 어른. 안 그래도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심 씨가 서둘러 부엌문을 열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이 촌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칠성은 똥 씹은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서서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촌장은 칠성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읍내에서 잘 산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이 험한 날에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겠지. 이 촌장의 뼈있는 농담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짐짓 너스레를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촌장 어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버님 병환이 깊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이 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칠성의 뻔뻔한 거짓말에 이 촌장은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라. 그 도리가 늦어도 한참 늦었구먼. 그래도 온 김에 제 몫이나 하고 가게. 이 촌장은 부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칠성과 심씨를 번갈아 보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심씨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심씨, 오늘 밤은 바람이 차고 짐승들이 울어대니 문단속 철저히 하게. 특히 집안에 든 쥐새끼가 곡식을 축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걸세.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칠성을 빗댄 경고였기에 칠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마을의 어른인 촌장에게 대놓고 대들 수는 없어 속으로 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심씨는 촌장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촌장은 칠성이 딴맘을 먹지 못하도록 한참을 그곳에 머물며 이것저것 캐물었는데 그럴수록 칠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흐르고 밤은 깊어가는데 촌장이 버티고 서 있으니 칠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왜 안 가고 난리야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며 촌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촌장은 그런 칠성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한참 후 이 촌장은 칠성에게 내 자네가 왔으니 마음이 놓이네만 혹시라도 딴 생각 먹고 허튼 짓 했다가는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게. 이 눈이 그치면 내 다시 올 테니 아버님 잘 모시게나 라는 엄포를 놓고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촌장이 사라지자 칠성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침을 챔뱉고는 재수없는 영감탱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주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기는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경고는 칠성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처럼 박혀 그의 행동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촌장이 떠난 후 부엌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심씨와 칠성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심씨는 이제 더 이상 칠성을 손님으로 대우할 생각이 없었기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촌장 어른 말씀 들으셨지요? 피곤하실 테니 사랑방에 가서 주무세요. 아버님 약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심씨의 단호한 태도에 칠성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대로 물러설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빚쟁이들의 협박이 귀에 쟁쟁했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사랑방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부엌 쪽을 기웃거리며 형수님, 정 그러시다면 제가 물이라도 좀 떠다 드릴까요? 아니면 장작이라도 더 패드릴까요? 하며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심씨는 그런 칠성을 무시하고 약 사발을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칠성이 교묘하게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비키세요. 아버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심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칠성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험악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봐요. 그 약탕관에 든 게 뭡니까?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심씨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칠성을 노려보며 맞받아쳤습니다. 도련님이 알 바 아닙니다. 이게 뭐든 아버님 살리려는 약이니 썩 비키세요. 두 사람의 실랑이가 격해질 무렵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심씨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칠성은 그 틈을 타 심씨의 손목을 잡으려 했고 심씨는 필사적으로 쟁반을 지키며 몸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약 사발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뜨거운 김을 뿜어냈고 자칫하면 그 귀한 약을 엎지를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칠성의 눈에 보뚜막 한쪽에 놓인 남은 약재 찌꺼기가 들어왔는데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심씨를 밀치고 부뚜막으로 달려들어 찌꺼기를 손으로 집어 냄새를 맡았는데 그 향은 분명 산삼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향이었습니다. 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산삼이잖아. 형수님. 이걸 혼자만 꿀꺽하려고 했습니까? 칠성은 횡재라도 한 듯 소리를 질렀고 심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비밀은 드러났고 탐욕에 눈먼 칠성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심씨에게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형수님, 이 삼 어디서 났소? 더 있지? 장롱 속에 숨겨둔 거 다 아니까 썩 내놓으시오. 그걸 팔면 내 빚도 갚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오. 칠성의 궤변에 심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버님 목숨줄입니다. 도련님 빚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벌 받을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세요. 심씨가 소리치자 칠성은 이성을 잃고 부엌의 기물들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솥뚜껑이 나뒹구는 소란 속에서도 심씨는 오직 약 사발만을 품에 안고 웅크려 앉아 칠성의 폭력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힘으로 빼앗으려 든다면 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속으로 남편과 부엌신에게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세상이 온통 굉음으로 가득 찼고 집안은 탐욕과 공포로 얼룩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부엌을 뒤지다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자 다시 심씨를 향해 다가왔는데 그의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시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소. 칠성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위협하자 심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벽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약 사발을 가슴에 묻으며 마지막 순간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등 뒤로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귀신 같은 형상의 시아버지가 문지방을 잡고 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시아버지의 치한 눈과 마주치자 흠칫 놀라 몽둥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칠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내 아들 왔느냐 하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칠성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법도 했지만 이미 욕망에 잠식된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망난 늙은이가 방해된다며 짜증을 냈고 다시 심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틈은 심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칠성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아버님께 이 약만 드시게 하면 남은 것은 도련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심씨의 말은 칠성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약을 먹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라 의심하면서도 혹시라도 숨겨둔 다른 보물이 있거나 산삼이 한 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딴소리하면 가만 안 두겠소. 칠성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묻자 심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심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선 이 위기를 넘기고 시아버지께 약을 드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몽둥이를 내리고 팔짱을 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소, 어디 두고 봅시다. 대신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정말 끝장인 줄 아시오. 칠성이 물러서자 심씨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일어나 약 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심씨의 뒤를 바짝 쫓으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심씨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칠성의 시선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다시 기력이 다한 듯 쓰러져 있었고 심씨는 서둘러 시아버지의 머리를 받쳐들었습니다. 칠성은 방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심씨가 하는 양을 지켜보며 품속에 숨겨온 가짜 도라지 뿌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진짜 산삼을 바꿔치기 하거나 훔칠 계획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칠성의 술 냄새, 그리고 시아버지의 병색이 짙은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방 안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심씨는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시아버지의 입에 가져다 대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그리고 저 불쌍한 도련님도 제발 정신을 차리게 해주소서. 하지만 칠성의 눈은 오직 심씨의 행동 하나하나와 장롱 쪽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을 뿐 가족의 정이나 도리 따위는 이미 눈보라 속에 파묻힌 지 오래였습니다. 이 불안한 동거와 대치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고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그 기세를 더해 천지를 뒤흔들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초가집을 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약탕관에서 피어오른 쌉싸름한 산삼 냄새와 인간의 욕망이 뿜어내는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시아버지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미새가 병든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이 숭고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 심씨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를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칠성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시아버지의 안위보다는 약 사발이 비어가는 속도와 남은 약재의 행방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미리 준비해온 도라지 뿌리를 만지작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계획은 심씨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진짜 산삼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 이 가짜 도라지를 넣어두어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었으나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수가 약을 다 먹이고 나면 분명 남은 산삼을 다시 장롱 깊은 곳에 숨길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그때를 노려 덮칠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지만 심씨의 지극정성 덕분에 조금씩 약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인의 모굴대가 힘겹게 움직일 때마다 심씨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고 칠성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수님, 그만하면 되지 않았소? 노인네가 다 드시지도 못할 걸 억지로 먹이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칠성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던졌지만 심씨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오직 시아버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칠성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지만 지금 칠성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황금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한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그것은 마치 그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구타당하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고 그 공포심은 곧바로 산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산삼만 손에 넣으면 내 인생은 다시 펴질 거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이며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든 아버지도 고생하는 형수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돈다발로 변할 산삼의 환영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약 사발이 절반쯤 비워졌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내며 몸을 뒤틀기 시작하자 심씨는 깜짝 놀라 약 사발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심씨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방 안을 울렸고 칠성은 기회다 싶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비켜보시오. 내가 좀 봅시다. 칠성은 돕는 척하며 심씨를 밀쳐내고 시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재빨리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산삼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장롱문을 열어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씨는 칠성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쓰러질 듯하면서도 칠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버님은 제가 모십니다. 도련님은 저리 비키세요. 평소 순하고 여리기만 하던 심씨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칠성을 거세게 밀쳐내자 칠성은 엉겁결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씨는 다시 시아버지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진정시켰고 다행히 시아버지의 기침은 잦아들고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밖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고 방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남은 약을 마저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약물이 흘러내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이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라고 빌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시아버지의 입가에 약을 가져갔습니다. 칠성은 이제 노골적으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이미 산삼을 훔쳐 달아날 경로와 핑계들을 계산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어딘가에 분명히 남은 산삼이 있을 것이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 사발이 바닥을 드러내고 심씨는 시아버지의 입가에 묻은 약물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들인 후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약기운 덕분인지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진 듯했습니다. 심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칠성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제 약도 다 드셨으니 약속대로 남은 것을 내놓으시오. 형수님이 숨겨둔 거 다 아니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칠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서웠으며
더 이상의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심 씨는 텅 빈 약 사발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 씨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뭐라고? 그 귀한 산삼을 한 번에 다 다렸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하시오.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다 쳐넣어? 어디다 숨겼어? 칠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제가 어찌 약을 아끼겠습니까? 천년 묵은 산삼이라 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심 씨의 절규 섞인 항변에도 칠성은 귀를 막은 듯 막무가내였습니다. 웃기지 마. 형님이 남겨준 게 겨우 한 뿌리일 리가 없어. 그리고 그 큰 걸 다 다렸을 리도 없고 분명히 장롱 속에 더 있거나 반쯤 남겨둔 게 있을 거야. 칠성은 이성을 잃고 심 씨를 거칠게 밀어젖힌 후 마침내 금단의 구역인 장롱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심 씨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요. 거긴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심 씨의 저항은 칠성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고 그는 발길질로 심 씨를 떼어내며 장롱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활짝 열리자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장롱 안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내어 바닥에 패대 기쳤습니다. 곱게 개어놓은 무명 저고리와 시아버지의 낡은 두루마기가 방바닥에 나뒹굴었고 장롱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심씨는 바닥을 기어가며 옷가지들을 주워 모으려 했지만 칠성의 난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딨어? 어디다 숨겼냐고 칠성은 옷가지 사이를 뒤지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마침내 칠성의 손에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오동나무 상자가 잡혔고 그는 희열에 찬 괴성을 지르며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하하, 이것 보라고. 없다더니 여기 있었네. 이 거짓말쟁이, 형수 같으니라고. 칠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심씨를 비웃으며 상자 뚜껑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심씨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상자 뚜껑이 열리고 칠성의 눈이 상자 안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칠성이 기대했던 산삼은 없고 오직 산삼을 감싸고 있던 이끼와 흙 부스러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비었어?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를 거꾸로 들어 탈탈 털어보았지만 떨어지는 것은 마른 이끼와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는 허망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심씨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빼돌렸지? 내가 올 줄 알고 미리 딴 데다 숨겼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 칠성은 빈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심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심씨는 숨이 막혀 참참거리면서도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 넣었어요. 맹세코 다른 건 없어요. 칠성은 심씨의 말을 듣지 않고 품속에서 자신이 가져온 도라지 뿌리를 꺼내들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쓴 건 이따위 도라지 아니야? 진짜 산삼은 내가 꿀꺽하고 아버님한테는 도라지나 다려 먹인 거 다 알아. 그는 자신이 하려던 짓을 오히려 심씨에게 뒤집어 씌우며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화풀이이자 어떻게든 심씨를 굴복시켜 진짜 산삼의 행방을 알아내려는 비열한 술책이었습니다. 칠성은 도라지 뿌리를 심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냄새를 맡아보니 딱 도라지 냄새 더구먼. 감히 시동생을 속이고 시아버지를 속여? 당장 진짜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내 죄를 물을 거야. 칠성의 억지 논리는 점입가경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 심씨가 대항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칠성의 고함 소리와 섞여 들어와 방 안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시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어 그저 슬픈 눈으로 며느리가 당하는 수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씨는 칠성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제 배를 갈라보십시오. 하지만 아버님이 드신 것은 분명 남편이 남긴 산삼이 맞습니다. 심씨의 서리빨 같은 기세의 칠성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발뺌하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어. 칠성은 다시 일어나 방 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반다지 문을 뜯어내고 벽에 걸린 그림을 찢어버리며 광란의 춤을 추듯 난동을 부렸습니다. 흙벽이 무너져 내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시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노인을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먼지와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칠성이 던진 물건들이 부딪혀 멍이 들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칠성이 가져온 가짜 도라지 뿌리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그 옆에는 칠성이 깨트린 약 사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성의 추악한 욕망과 심씨의 깨진 평온을 상징하는 듯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방안을 다 뒤졌지만 결국 산삼은 나오지 않았고 그의 분노는 허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심씨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도끼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이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날이 밝으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라도 내년의 도둑질을 밝혀낼 거다. 심씨는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밖에 눈보라는 조금 잦아드는 듯 했으나 집안의 폭풍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심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 했고 심씨는 억울함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한 난장판과 깨진 기물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만이 이 긴 겨울밤을 차갑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뒹굴던 칠성의 도라지 뿌리가 호롱불 빛을 받아 묘하게 반짝였는데 심씨는 그것을 보며 칠성의 흉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처음부터 산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산삼이 있다면 훔치고 없다면 가짜를 써서라도 자신을 모함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표출하는 대신 차갑게 식은 머리로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밝고 마을 사람들이 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그녀는 묵묵히 새벽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칠성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다가 결국 지쳐 벽에 기대어 앉았고 품속에서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여 심씨를 쫓아내고
이 집과 땅, 그리고 어딘가 숨겨져 있을 산삼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으로 접어들었고 이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이 숨막히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태를 치며 긴 밤의 끝을 알리자 밤새도록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 아수라장이 된 방안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들과 깨진 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운데 칠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심씨를 노려보고 있었고 심씨는 묵묵히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날이 밝기만을 벼르고 있었다는 듯 밖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청을 높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동네방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리 좀 와보시오. 내 형수가 시동생을 속이고 집안의 가보를 빼돌렸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칠성의 고함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골 마을 전체로 메아리쳤고 눈을 치우러 나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심신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험상밋은 몰골과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는데 칠성은 그 틈을 타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마른 도라지 뿌리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그것이 심씨가 산삼 대신 쓴 가짜 약재라고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시오, 이게 산삼입니까? 형수가 아버님께 드린 게 고작 이 말라비 틀어진 도라지 쪼가리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손에 들린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평소 심씨의 행실을 아는 터라 쉽사리 칠성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을 보자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지팡이를 짚은 이 촌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촌장은 간밤에 잠을 설친 탓인지 얼굴이 다소 수척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는 칠성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아침부터 이게 무슨 행패인가? 자네는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촌장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소연했습니다. 촌장 어른,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형님이 남긴 유산을 형수가 가로채려고 아버님께는 가짜 약을 먹이고 진짜는 어디론가 빼돌렸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자 오히려 저를 도둑으로 몰았다고요. 칠성의 연기는 제법 그럴듯하여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촌장은 칠성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그 뒤를 따라 마루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촌장은 가장 먼저 난장판이 된 세간사리를 둘러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심씨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씨, 저 자의 말이 사실인가? 자네가 정말 가짜 약을 쓰고 산삼을 숨겼는가? 심씨는 촌장을 보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촌장 어른,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버님께 드린 것은 분명 남편이 남긴 산삼이 맞습니다. 심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심씨의 대답에 콧방귀를 뀌며 다시 도라지 뿌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게 뭐요? 내가 부엌 아궁이 옆에서 주운 이게 뭐란 말이요? 냄새를 맡아보시오. 영락없는 도라지 냄새 아니오. 칠성은 자신이 심어놓은 증거를 들이대며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이 칠성이 내민 뿌리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정말 도라지 냄새가 나는데 하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칠성 쪽으로 기우는 듯하자 심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지금은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님을 알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촌장은 칠성이 내민 도라지 뿌리를 받아들고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뿌리가 아궁이 옆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나? 칠성은 침을 튀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수가 약을 다리다가 흘린 게 분명합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약탕관이 놓여있던 부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부엌에는 아직도 은은한 약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촌장은 약탕관 뚜껑을 열어 그 안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칠성의 도라지 뿌리 냄새를 맡아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맡아보게. 약탕관에서 나는 냄새와 이 뿌리에서 나는 냄새가 같은지 다른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에서는 깊고 진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그윽한 산삼 향기가 여전히 풍겨 나오고 있었지만 칠성이 들고 있던 뿌리에서는 비릿하고 텁텁한 흙냄새와 단순한 도라지 향만 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냄새가 전혀 다른데 약탕관 냄새는 아주 귀한 향이 나는데 저 뿌리는 그냥 반찬 냄새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촌장은 칠성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천년 묵은 산삼은 다리고 나면 그 향이 심리를 간다고 했다. 그런데 자네가 가져온 이 말라빠진 도라지와 저 약탕관의 향기가 어찌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게다가 이 도라지는 갓 캔 것이 아니라 장터 건어물전에서나 파는 묵은 도라지가 아닌가. 촌장의 예리한 지적에 칠성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눈동자만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그가 꾸민 자작극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물 좀 다오 하는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안방으로 쏠렸습니다. 심씨는 아버님 하고 외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오늘 내일 하며 죽을 상이었던 시아버지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아 며느리가 건네는 물사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눈빛은 맑아졌으며 죽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촌장을 알아보고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촌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나타나 귀한 약을 주시더이다. 그걸 먹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칠성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라지를 다려 먹고 다 죽어가던 노인이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기운을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진짜 산삼이었네. 산삼이 사람을 살렸어 하며 탄성을 질렀고 심씨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칠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형수가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그 귀한 걸 썼는데 그걸 훔치려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멍석마리를 해야 해.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고 몇몇 혈기 왕성한 청년들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칠성은 완전히 기가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럽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촌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칠성 앞에 서서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네는 인간의 탈을 쓰고 참아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당장 이 마을을 떠나게.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말게나. 만약 또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걸세. 촌장의 추방 명령에 칠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머무를 명분도 없었기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심씨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동생이 몹쓸 짓을 했지만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마음 편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응보였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의 눈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 고드름도 녹아 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고쳐 달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며 흙투성이가 된 마루를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깨진 그릇들을 치우고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심씨,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이제 다 지나갔으니 걱정 말게. 이웃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심씨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온 마을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엌에 남아있던 늙은 호박을 꺼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호박을 삶아 으깨어 정성스럽게 끓인 호박죽은 노란 황금빛을 띠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큰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은 마치 이 집안에 다시 찾아온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넉넉하게 끓인 죽을 큰 대접마다 가득 퍼서 고생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추위와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호박죽을 나눠 먹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역시 심씨 손맛이 최고야. 이 죽을 먹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사람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간밤의 공포를 털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방 안에서 따뜻한 미음을 드시고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는 집안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심씨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촌장은 다 비운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심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움직였네. 그 산삼은 자네가 지킨 것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세. 촌장의 말에 심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시아버지를 살려냈다는 기쁨이 교차하며 지난밤의 악몽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심씨네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적막하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심씨는 깨끗하게 정돈된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죽은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듯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이제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불어와 심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칠성의 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심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새로 떠놓고 부뚜막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텅 빈 산삼 상자를 다시 넣어두며 비록 산삼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족의 생명과 이웃의 정을 얻었음을 되새겼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호박죽의 달콤한 향기가 배어 있어 어젯밤의 비릿한 탐욕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폭설의 밤은 지나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난 뒤 심신의 집에는 다시금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폭설이 멈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하게 개었고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들도 따스한 낮의 햇살을 이기지 못해 하나둘씩 녹아내리며 맑은 물방울이 되어 톡톡 떨어졌습니다. 그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는 마치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처럼 평화로운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 주었고 마당에 쌓여있던 눈도 서서히 녹아 대지를 적시는 생명수가 되어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간의 흉흉했던 이야기를 뒤로하고 각자의 삶터로 돌아가 부지런히 겨울 채비를 마무리하거나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지셔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는 정도였으나 며칠이 지나자 부축을 받아 마루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날 무렵에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렸던 노인의 볼에는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흐릿하던 눈동자는 총기를 되찾아 다시 예전의 인자하고 강인한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까지 마실을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이다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심씨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낸 효부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날에 심씨가 읍내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도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복받을 사람이라고 덕담을 해주었고 시장 상인들은 덤이라며 생선 한 마리, 나물 한 줌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심씨는 그럴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것은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묵묵히 흘려온 땀과 눈물에 대한 세상의 따뜻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칭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유지를 잘 받들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쫓겨난 칠성에 대한 소문도 바람결에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가 마을을 떠난 후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먼 타지로 떠나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이는 알 수 없었으나 심씨와 시아버지는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그가 어디에 있든 개과천선하여 사람 구실을 하며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것은 못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지켜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는 노란 생강나무 꽃이 수줍게 망울을 터뜨렸고 얼어붙었던 개울물은 졸졸거리며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씨는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따사로운 봄바람을 방 안 가득 들여보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흙냄새와 풀냄새는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양냄새와 병구 안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고 새 생명이 움트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당 한구석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냉이와 쑥이 고개를 내밀어 심씨의 부지런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냉이를 캐고 봄나무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끝에서는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고
밭고랑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구던 이 밭에서 그녀는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흙을 일구었고 땅은 정직한 결실로 그녀의 땀방울에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호미질을 할 때마다 풍겨 나오는 향긋한 흙내음은 마치 남편이 곁에서 여보, 고생했소. 이제 다 잘 될 거요. 라고 속삭이며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씨는 텃밭에서 캐온 봄나물로 정성스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된장을 풀어 심심하게 끓인 냉이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진동하여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와 매콤하게 무친 달래 무침까지 곁들이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심씨는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입맛이 좀 도시는지요? 텃밭에서 갓 캐온 냉이가 아주 연하고 향이 좋습니다. 시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구나. 내 정성이 들어갔으니 꿀맛보다 더하겠지. 어서 너도 앉아서 같이 들자꾸나.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오순도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방안을 채웠고 따뜻한 국물을 넘길 때마다 몸과 마음이 훈훈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근심 걱정으로 목이 메는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가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다 네 덕분이다. 그 귀한 산삼을 아낌없이 내어준 내 마음을 내가 어찌 다 갚겠느냐.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심씨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산삼은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심씨는 모든 공을 떠난 남편과 하늘의 뜻으로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심씨는 숭늉을 떠와 시아버지께 올리고는 잠자리를 받으렸습니다. 깨끗하게 빨아 풀을 먹인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고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은 노인의 지친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 누우시며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밖에는 바람이 부는 모양인데 방 안은 이리도 따뜻하니 천국이 따로 없네. 라고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소리였고 심씨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심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정리를 끝낸 뒤 마루에 잠시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심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는 은은하게 빛났고 마당에 감나무 가지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우아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폭설과 공포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만이 진실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심씨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산삼의 뇌두, 즉 머리 부분이 말린 채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다릴 때 잘라내었던 것인데 심씨는 이것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며 힘들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가슴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아버님도 건강해지셨고 집안도 다시 평안해졌어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가에 맺힌 맑은 눈물방울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심 씨는 호롱불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삼은 없지만 그 빈자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텅 빈 장롱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낸 훈장이자 가족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심 씨는 장롱 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마음 하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는 자장가처럼 평화로웠고 문풍지를 스치는 봄바람 소리는 귓가에 감미롭게 맴돌았습니다. 몸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며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부드러워졌으니 이제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심 씨의 머릿속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판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꿈속에서 심 씨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심 씨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포옹만으로도 모든 위로와 사랑이 전해져 왔습니다. 심 씨는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삼 한 뿌리가 불러온 거대한 파동은 모두 잠잠해지고 산골 마을의 외딴 초가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효심지극했던 며느리의 정성은 산삼보다 더 귀한 약이 되어 가족을 살렸고 욕심을 부렸던 자는 스스로의 덫에 걸려 떠나갔으니 세상의 이치는 이토록 명확하고도 조용하게 흐르는 법인가 봅니다.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심신의 마당에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겠지요. 긴긴 겨울밤 모진 풍파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단단하고 푸르른 잎을 틔우듯 시련 뒤에 찾아오는 행복은 더욱 값지고 깊은 맛을 낼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바람도 잠들고 고요함만이 가득하네요. 오늘 밤은 심신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고 맑은 기운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불 꼭 덮으시고 편안히 주무세요.